정책 분석이란 부분이 이제 발전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시기별로 나눠 보는데, 일단 정책 분석이란 말은 합리적 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합리적 결정을 위한 분석 기법이라는 정책 분석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1950년대 이후부터 분석 기법이 발전해 가는데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을 OR이라고 불러요. OR이라고 부르고요. OR에서 1960년대 체제 분석으로 이렇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예요. 그리고 다시 70년대 갔고요. Policy Analysis, 정책 분석, 협의 정책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OR이라는 거는 단순한 계량적 분석 기법만 얘기해요. 근데 OR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체제 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얘기를요, 정책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요 밑에 것을 포함해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럼 OR은 또 뭐냐? OR이란 말은 계량화된 분석 기법 자체를 OR이라고 불러요. 흔히 이것을 관리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계량적 분석 기법을 OR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체제 분석이라는 거는 얘는 OR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해갖고요, OR에다가 장기적 불확실성이라는 파트를 포함시켜요. 자,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이라고 하면요, 체제 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게 플러스 정치적 요인을 포함시켜요. 정치적 요인을 포함시켜갖고 분석해 나갈 때 이걸 체제 분석, 정책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이제 OR부터 볼게요. OR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발전하게 된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자연과학을 발전시킬 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발전이 돼요. 이 중에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수송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송계획법. 수송계획법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배라든가 비행기에 물건을 탑재할 때 탑재하는 순서라든가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송계획법에 의해서 이 물건을 실어야지 어때요?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꽉 차게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 OR이란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업 자체만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자체만 분석하고요. 자체만 분석해요. 그럼 사업 자체만 분석하면은, 다른 말로 쓰면 외부적 요인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외부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은 개방체제적이다, 폐쇄체제적이다, 폐쇄체제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 폐쇄체제적 관점이기 때문에요, 얘는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분석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거시적이 아니고 미시적 단기적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폐쇄적이고 미시적 단기적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OR이라고 본다면은, OR에서 1960년대 체제 분석이라는 기법이 이제 여기서 발전돼서 나가요. 체제 분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댐 건설과 관련하여 시작돼요. 댐 건설. 댐을 건설할 때 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요, 댐 건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포함시켜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체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방체제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체제 분석적 개념이고요. 이 체제 분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이라는 건요, 체제 분석에서 경제적 요인만 분석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정치적 요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요인도 좀 포함시켜서 분석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적 합리성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측면, 정치적 타당성이라든가 정치적 합리도 좀 추구해보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 분석을 갈수록 양적 분석 외에 뭐가 포함될 거다? 질적 분석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반면 OR로 갈수록 양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좌측으로 갈수록 양적 분석, 오른쪽 갈수록 질적 분석이 더 많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적 플러스 질적 분석, 특히 뭐죠? 이쪽을 더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그럼 체제 분석도 양적 질적이라 불러요. 이것도 양적 질적이 부르는데 이쪽은 양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요. 오른쪽 갈수록 질적 요인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이제 이게 좀 이제 체감이 잘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유행병이 돌았어요. 메르스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 위에서 오더가 내려올 거야. 대책을 좀 마련해봐. 그러면 어때요? 자,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요 국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과장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시받은 국장에게 얘기하고, 그죠? 국장은 다시 어때요? 과장한테 얘기하겠죠. 대책을 마련해봐. 그럼 과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 계산기 두드리고 해갖고 가장 좋은 답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장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하고도 또 연결시켜갖고 봐야 돼요. 경제적 측면은 어떻게 돼야 이런 걸 또 평가해야 돼요. 근데 가장 조직에 위 있는 사람은요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측면도 봐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 좀 더 밝은 사람이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요 정치적 고려입니다. 정치적 고려는 위로 갈수록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누리 과정이 있어요. 그럼 누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요. 실무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저 윗선에 있는 분은 뭐까지 봐야 된다? 이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 몇 퍼센트 영향을 줄까? 투표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제 세 가지 분석 기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체제 분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체제 분석인데 체제 분석 핵심적 기법이 두 가지예요. 이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쭉 넘어가셔갖고요. 어디까지 보시냐면 336쪽까지 갈게요. 자, 336쪽에 가시면요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편익 분석이란 개념 정의할 때 뭐냐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기법으로서 능률성 차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용 효과 분석이란 화폐를 환산이 어려울 때 사용한 분석 기법으로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비용 편익과 두 번째 비용 효과가 있어요.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는 이 사업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평가했을 때 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거고 이로 인해서 편익은 얼마가 발생할까라는 걸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은 둘 다 동일한 어떤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측정이다? 화폐적 단위로. 둘 다 뭐죠? 화폐적 단위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편익은 둘 다 화폐적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에요. 반면 비용 효과 분석은요, 비용은 화폐적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효과라는 것은 비화폐적 단위예요. 비금전적 단위예요. 그러니까 효과라는 부분은 자, 비금전적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비용과 편익은 화폐적 단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화폐적 단위로 뭐냐 환산이 가능해야 돼요. 화폐적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적 단위로 환산만 된다면은 얘는 비교할 수 있어요. 항상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화폐적 단위로 환산이 가능했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사업이 동종 사업이나 또는 이종 종류가 다른 사업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요 비용 편익 분석의 이제 장점이 돼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의 장점은요 범용성이에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본 게 더 빠르니까요. 자,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댐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또는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런 건 어때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얼마의 편익이 나올까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파트예요.
계산이 가능한 파트.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아니면요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CCTV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로 인해서 범죄가 감소했어요. 그럼 범죄가 감소했는데 그럼 범죄가 감소했다는 부분을 범죄가 감소한 부분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치안이 좋아졌다는 것을 금전적으로 나타내긴 되게 어렵잖아 이게. 이런 경우에는요 어때요?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비용 편익 대신에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환산이 불가능해도 화폐로 환산이 불가능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적 가치로 나타나지 않아도 환산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용 효과 분석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CCTV 설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 그죠?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범죄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3%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10억 투자해서 3% 줄였다. 이러면요. 효과라는 측면이나 비용이라는 측면 두 개 중에 한쪽만 같으면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CCTV 사업이고요. 이쪽은요. 뭘로 할까요? 가로등 설치를 할게요. 가로등 설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을 때 그럼 가로등 설치에 10억이 들어갔는데 범죄율은 몇 퍼센트 나왔다. 이런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범죄율이 비슷한데 그죠? 감소율 변한데 예산이 이쪽은 어때요? 뭐 5억 들였다 이러면요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용 효과 분석은요 측정 단위가 같은 쪽이 있으면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비용 효과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은요 종류가 전혀 달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왜? 전부 다 돈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CCTV 가로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을 내도 좋아요. 다른 애도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환산이 불가능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동종 사업만 비교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같은 종류 사업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여기 있잖아요. 이제 분석 기법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의 영역에는 사실상 어느 쪽이 더 많이 사용이 할 수 있을까요? 비용 효과 분석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비용 효과 분석이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비용 편익 분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일단 중심으로 설명하고 비용 효과 분석은 아직까지 시험에서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용 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일단 소개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보충해 보시면요. 최적의 자원 배분의 상태에 관한 기준이다 라고 했어요. 능률성 평가 기준이라고 있어요. 능률성 평가 기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자원 배분 효율성을 설명한 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칼도 힉스 기준이라고 불러요. 칼도 힉스 기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파레토 최적이란 말이 있어요.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면 파레토 효율이란 말은 많이 앞으로 접하게 됩니다. 파레토 최적이란 말은 이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최적의 자원 배분에 최적의 자원 배분, 최적의 자원 배분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불러요. 파레토 개념에는 이거 말고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파레토 우위란 말이 있고 파레토 열위란 말이 있어요. 경제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나요? 파레토 효율? 그러면은 그 개념을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는 경제학 개념을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파레토라는 것이 계산이란 말을 쓸 때는요. 자원 배분이 이보다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더 좋은 자원 배분. 그리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상태를 우리가 효율이다. 파레토 효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어떤 한 사람의 후생 증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자, 하나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요. 또 다른 사람 후생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만큼 꽉 찬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죠, 그죠? 파레토 최적이란 한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확보할 수 없는 자원 배분 상태를 얘기한다. 흔히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파레토 최적이라고 불러요. 파레토 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여기 안 타도 되니까 참 좋은 건데, 엘리베이터는 탈 때마다 이제 특히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24인승 이런 거 있어요. 막 침대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거 있어요. 혼자 타고 가요. 되게 있잖아요. 미안한 느낌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런 거 이제 혼자 타면 되게 미안해. 왜? 아, 파레토 비효율적이구나. 자, 이게 24인승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24인승 엘리베이터는 몇 명이 타야 가장 효율적입니까? 24명 타야 효율적이죠?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한 사람이 더 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24명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썼다? 한 사람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 후생을 감소하지면 안 되는 상태. 이걸 뭐예요? 파레토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사람 탔더니 2명 내리더군요. 민망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은 이거죠. 그럼 똑같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그죠? 버스가 36인승 버스예요. 몇 명 타야 효율적이다? 36명 타야 효율적이죠. 똑같이 변하면 어때요? 한 사람 타기 위해서 한 사람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 최적의 자원 배분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은 뭔지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의 개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파레토 최적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은 완벽한 자원 배분. 근데 파레토 최적은 이렇게 써요. 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면 개인주의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주의 입장. 집단주의가 아니고요. 개인주의적 입장입니다. 반면 칼두익스는요, 시장이 아니라 정부 또는 정책에서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단주의나 또는 단체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회적 관점이에요. 사회적 관점. 개인적 관점이 아니에요.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한 말이 칼두익스 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얘기에 따르면은 칼두익스에 따르면은 사회적인 총편익이, 사회적 총편익이 사회적인 총비용보다 크면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칼두익스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칼두익스에 따르면요, 이득을 보는 자가 있고 손해를 보는 자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도시를 재개발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득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럼 이때 이득을 보는 자가 손해를 보는 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을 함으로써 역시 총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상이론. 자, 칼두익스하고요, 파레토는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자, 다시 파레토는 뭐였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개인주의 입장이고요. 이쪽은요, 집단주의나 사회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시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니까 파레토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앞으로 나올 때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칼두익스를요. 자, 일단 나중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보냐면은 나중에 비용 편익 분석의 후단에 가서 이 내용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 갑시다. 자, 비용 편익 분석. 자, 3절이죠. 자, 비용 편익 분석은요, 개념부터 한번 정의 내려 볼게요. 비용 편익 분석이란 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자, 경제적 타당성 다른 말로 능률성이라고 부릅니다. 능률성.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하는 기법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개념 정의합시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공공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자, 댐을 건설해도 좋습니다. 공항을 건설해도 되고요. 지하철을 해도 돼요. 또는요, 발전소를 해도 돼요. 발전소. 자, 이런 공공사업이 있어요. 이 공공사업을 분석할 때 이 공공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이 공공사업의 우리는 타당성을 평가할 뿐이지 개인의 효용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효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적 개념을 볼 뿐입니다. 두 번째요. 경제적 측면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만 알지 정치적 측면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능률성에 대한 측면이지 형평성이란 부분은 역시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의 효용을 비교하지도 않고,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도 않고, 세 번째, 형평성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BC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모릅니다. 단지 뭐죠? 경제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를 알 뿐이에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절차가 있어요. 절차. 자, 비용 편익 분석 절차 봅니다. 첫 번째, 대안의 식별.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의 수명 주기. 세 번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요. 네 번째, 적용할 할인율을 결정을 해요. 자, 다섯 번째, 대안에 대해서 비교 분석합니다.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민감도 분석. 자, 지금 얘기한 게요,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대안의 비교 분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할인율과 비용과 편익의 추정이란 말도 같이 가져가면 더 좋고요. 더 확장하면 민감도 분석이니 위에 것까지 내용을 다 잡으면 더 좋고요. 일단 가장 핵심은 다섯 번째예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부터 우리 순서대로 봅시다. 지금 뭐냐면 대안의 선정과 함께 사업의 수명이 있어요. 자, 예컨대 자, 발전소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 원전을 건설하면 원전이란 건요, 경제적 이제 수명이란 게 원전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집도 수명이 있고, 그죠? 자동차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수명이란 것이 나오는데, 자, 예컨대 이 사업을 이제 예컨대 자, 2020년 원전에 대한 건설을 하기로 해갖고 착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착공하고 나서 2025년도 완공했어요.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얘가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수명이 있단 말이야. 수명이 있단 말이야. 수명. 자, 발전소 수명이,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수명이 통상적으로 한 30년 본단 말이죠. 30년 본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양산고리, 그죠? 고리발전소요. 고리발전소가 1차 수명 연장했고 10년 연장했고 2차 수명 연장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하여 지금 폐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기술도 이제 하나 배우게 됐어요. 폐로 하는 기술. 전기는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폐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발전소 알다시피 원전은 이게 어때요? 딱 수도판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방사능 핵분열은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이거잖아요. 폐로봉을, 그죠? 보관하다가 이 폐로봉이 날아간 거잖아, 이게. 사실 이 파트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명이란 건요, 예컨대 30년이라 치면 2055년도요. 이 수명이 있어요. 이 수명이란 말은 물리적 수명을 말할까? 경제적 수명을 말할까? 우리가 수명이란 말 쓸 때요, 자동차 같은 건 수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포니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포니가 지금 굴러다니는 애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한 50세 됐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걔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왜? 수리하면 되니까. 그러나 무슨 수명이 다 했다? 경제적 수명이 다 한 거죠. 물리적 수명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죠? 경제적 수명은 이미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수명이란 무슨 수명이 있다? 경제적 수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때, 이때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총 편익과 사회적인 총 비용을 얘기합니다. 비용과 편익에서 사회적 총 편익과 사회적 총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이란 말이 있어요. 할인율을 결제한다고 하는데, 할인율이란 말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 이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불러요. 할인한단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되돌릴 때 이것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할인율을 결정해야 돼요. 다시 할인이 왜 필요하냐라고 보세요. 자, 여기서 비용은 언제 발생한다? 지금 착공부터 건설 비용이 들어가겠죠. 편익은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편익은 뒤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은 뒤에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예컨대, 자, 지금 이러면 35년 후에, 그죠? 3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조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칠게요. 원자력 발전소 10조에도 큰 돈 아닙니다. 건설 비용이 1조 넘게 들어가니까요. 그럼 10조라는 편익이 발생했지만 그 편익은 35년 후에 발생했죠. 그럼 35년 후에 10조라는 금액은 현재의 10조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현재 시점으로 되돌려서 계산해야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비용이 현재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래서 얘와 얘를 어때요? 시간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뭐였다? 할인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 것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로 표현할 때 우리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대안의 비교 분석이 따라가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1번 순현재가치법, 두 번째 편익비용비법, 그 다음 세 번째 내부수익률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여기까지가 뭐냐? 계략적 개념이에요. 자, 계략적 개념만 가져가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자세히 이제 알려면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비용과 편익 추정이라는 말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사회적 총편익과 사회적 총비용이란 의미는 직접 비용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 비용을 포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형적 비용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비용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총이란 말 쓴 거, 총편익, 총비용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총편익과 총비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합시다. 자,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댐 건설 뭐 때문에 할까요? 댐 왜 건설하게 되죠? 발전도 있고, 그죠? 남한에서 별로 도움 안 돼요. 북한은 괜찮아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쪽에는 뭐 전기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소양 때문에 10만 킬로와트 나오니까. 옛날엔 참 큰 발전소인데 지금은요, 그냥 뭐 좀 자가 발전보다 좀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댐 건설 목적 여러 가지 있지만 홍수 방지라든가
또는요 뭐 물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건 무슨 비용? 직접 비용입니다. 그럼 댐 건설을 한다면은 직접 비용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직접 기업만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자, 가장 큰 부분은 이쪽에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수몰지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몰지구 이렇게 크게 수몰지구가 발생을 해버려요. 수몰지구가 발생하면은 여기 사신 분은 이쪽으로 나오셔야 되죠. 이주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 이 사람에 대해서 농토가 있으면 농토에 대해서 뭐죠?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것도 비용이죠. 4대강은 사실 이 파트가 엄청나게 지불이 됐거든요. 4대강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 비용이거든요. 보상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개가 많으면은 물이 많으면 안개가 끼어요. 안개가 끼우면요 이 중에 생태계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추워져요. 기온이.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춘천인 거예요. 춘천이 소양댐 이후에 춘천이 기후가 변한단 말이게. 그래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기후 변화에서 농작물이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따라가오겠죠. 이런 건 다 무슨 비용? 간접 비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직접 비용 외에 이런 간접 비용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편익이라고 얘기할게요. 편익이란 말은 자, 이 댐 건설 인한 이득이 오겠죠. 이득이란 게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용수 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홍수 방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다 뭐죠? 편익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익이란 말은 한두 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역시 뭐가 나오죠? 직접, 간접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뭐냐?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사업 자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 외에 외적인 요인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사회적인 뭐냐? 총 편익과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 필요했다?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뭐예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에 대한 내용이 있죠. 할인율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다음 들어가는데, 할인율 안에는 여러 가지 할인율이 있어요. 이 안에는 민간 할인율이라는 것도 있고, 공공 할인율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할인율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할인율 의미만 좀 이해할게요. 할인율 의미만. 자, 예컨대 2016년 현재 여러분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100만원을 포기하고 1년 후에 내가 돈을 찾기로 했어요. 은행에 입금을 해갖고. 그러면 얼마쯤 받아야 여러분들은 저금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게 시중은행 금리지, 그죠? 이게 기준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시중은행의 금리가 3%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된다? 103만원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현재 있잖아. 현재 100만원 받을래요? 1년 후에 103만원 받을래요? 뭐, 물어나 만하지, 뭐. 100% 현재 100만원 원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왜? 절대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기를 달리 볼게요. 여러분 현재 수중에 100억 원이 있어요. 현재 100억 원이 있고 1년 후에 103억 원이 생겨요. 이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100억까지 래요? 이건 얘기 다르죠? 이때는 뭐죠? 103억까지겠죠. 왜냐하면 더 넣은 투자 대상이 있다면 하지만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쩌나 도전이란 개념이 이제 상대적 가치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103억을 확실하다면, 그지? 확실하다면. 사업은 어때요? 불확실하잖아. 알 수 없잖아, 그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개념이에요. 금리 개념을 역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되돌리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위쪽은 뭐지? 금리예요. 금리하고 할인율은요, 99%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일 뿐입니다. 반대 방향. 그럼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에 100만 원이란 건 어떻게 나오죠, 근데? 이게 미래 가치예요. 미래 100만 원. 이 대표적 케이스가요, 채권입니다. 채권이 있어요. 자, 기업이 빌린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빌린 채권을요, 공채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 부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국공채, 그냥 공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가 있는데요. 공채란 말도 이해되고요. 또 흔히 얘기할 때 엄이라는 거 있어요. 엄이란 말은 좀 들어봤나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게요. 자, S 회사, 이 대기업 있어. S 대기업 있어. S가 또 뭐 특정인만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S 대기업 있어. 나는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인데 내가 이 대기업에서 납품을 했어. 납품하면은 얘는 곧바로 대금을 결제해 줘야 되잖아.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대금 결제 대신에 어음을 주는 거예요. 어음을 주는 거예요. 대금 안 주고 뭐죠? 어음 주는 거야. 어음에 있잖아 3개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이 말은 뭐죠? 3개월 후에 은행 가면은 돈 줄게. 이게 어음이에요. 그럼 이 어음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이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어음으로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럼 어음 100만 원짜리 받은 거야. 그러면 3개월 후에 은행 가서 100만 원 찾으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있잖아. 돈이 급해. 그러면은 이 어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중에 가서 파는 거야. 이게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갖고 이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제2금융권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갖고 이 회사 보니까 대기업 맞네. 부도 난 적 한 번도 없네. 그러면은 잘 쳐줄게요. 잘 쳐줄게요. 그래서 얼마? 12% 쳐줬어요. 얼마 주죠? 예, 1년 후에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현재 받으면 얼마 된다?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얼마 돼요? 88만 원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인한다고 얘기하는 거. 할인한다. 깎는다 이런 얘기. 깎는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가면 100만 원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얼마? 88만 원 쳐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죠? 기업체에서 발행한 어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면 공채라 불러요. 정부에서 발행한 공채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부도 위험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얘는 이렇게 많이 깎으면 안 돼요. 이거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는요, 현재 같으면 얼마 분다? 한 3%죠. 많이 잡으면 3%, 5% 정도입니다. 자, 그럼 3%. 그럼 얼마 된다? 자, 97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음의 종류에 따라서, 어음이 아니고 회사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다. 회사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요. 민간 할인율이 높아요? 공공 할인율, 정부 할인율이 높아요? 민간이 높아요, 할인율이. 여기서 두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첫째.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할인이 높을수록 많이 깎인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할인이 높고 낮음을 결정한 이유는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으냐라는 결정한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불확실성. 다른 말씀이냐? 위험도예요. 위험도. 위험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클수록 할인율은 높다, 낮다? 높아진다. 위험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클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 높아진다. 자, 현재 국채 할인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3%에서 5% 사이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지난번에 그리스는 할인율,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의 할인율이 10%가 넘습니다. 이 말은 국가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국가 자체가. 이게 지난번 그리스발 경제위기. 그리스는 그래도 좋은 게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로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유로존에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유로존이 아니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스 화폐는 똥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측면에 좋냐면 수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통화 가치가 외환 비율이잖아요. 외환이 차이가 나면요 굉장히 이제 수출에 도움.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때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통화 금융론 파트를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자, 지금은 요 결론만 도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두 가지만 응용할게요. 공공 할인율과 민간 할인율이 있어요. 어느 것이 높다고 했죠? 당연히 민간 위험도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위험도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장기 투자할까요? 단기 투자할까요? 네, 단기적 투자입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지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 투자에 집중합니다. 이것만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율과 위험도 이렇게 같이 가면 돼요. IMF 때 우리는 할인율이요 16%에서 24%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로금리예요, 그죠? 지금 은행에 돈 넣어서 돈 안 나와요. 뭐 통장에 1년에 한번 찍힌 거 보면 뭐 500원 찍히고 300원 찍혀요. 아이, 차라리 이체 수수료보다도 안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오니까 이득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제로금리 시대예요. 근데 이 제로금리 시대에서 바로 이제 한 달 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0.25인데 조금씩 올라가죠. 조금씩이죠. 정말 늦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세계 경제가요 통화가 줄어들어요. 경제가 약간 응축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이제 알면 더 좋죠. 그죠? 천천히 알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자, 우리 순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비용 편익 분석은요 목적이 뭐라고 했다?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겁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업의 수명 주기가 중요합니다. 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추정합니다. 이때 비용과 편익이란 뭘 얘기한다? 사회적인 총편익을 얘기할 뿐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직접적, 간접적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미래의 편이기 때문에 이걸 어때요? 비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현재의 가치로 되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뭐라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할인 방법은 공채 할인율과 민간 할인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비교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안의 비교 분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것과 편익비용비법과 내부수익률법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재가치법, 두 번째 편익비용비법. 여러분 교재 보면은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교재 있는 내용 다 읽으면은 뭐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봐도 되니까 계략적으로 보세요. 자, 내부수익률법. 자, 순현재가치법이란 건요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려면요 편익은 베너핏이에요. 비용은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럼 어느 게 더 커야 사업이 타당성 있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타당성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편익이 커야 타당성 있겠죠. 만약에 한 개의 사업을 비교할 때가 있고 여러 개 사업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현재 가치란 건요. 자, 편익에서 마이너스 비용 했을 때 얘는 커야 돼요. 얼마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왜 0보다 커야 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B는 C보다 커야 돼요. 그럼 B-C는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편익비용비란 건요. 나눈 거 이게.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눴으면 이때는 얘는 뭐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뭐보다 커야 돼요? 0이 아니죠? 1이죠? 이게 0이고 1이란 것이 헷갈리면요.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기본을 쌓아오세요.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연히 얘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빼고 설명했어요. 뭐냐면 편익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로, 비용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써야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용과 편익 현재 가치를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1보다 크거나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건 뭐죠? 한 개의 사업을 비교할 때. 한 개의 사업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높은 거겠죠. 얘는 1보다 큰 수치 중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외에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는 전제 조건이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으려면은 현재 가치 알 수 있으려면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인율 자체가 모를 때,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한 것이 뭐였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자, 첫째 어떤 경우다?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모를 때, 할인율 자체를 모를 때.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가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수익률입니다. 적어도 이보단 커야 되겠다.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가능한 큰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은 무엇보다 커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 할인율보다는 높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낮으면 가치가 없어요. 또는 민간 할인율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따라 달라요. 공익적 사업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수익적 사업은 민간 할인율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혹시 이런 파트를 공부했으면은 그건 잊어버리세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념이 좀 달라져서 그래요. 자 쉽게 한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말이 뭐냐면요, 투자자가 바라보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투자자가 바라보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얘는 항상 무엇보다 커야 된다? 필수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또 뭐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할인율 내가 이렇게 썼어요. 또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돼요. 자, 우리가 시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내에서 내가 커피숍 하나 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런 건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대부분 이걸 되게 좋아하대요. 로망이 있잖아. 커피숍 차리고 이런 거대. 그래서 가끔씩 공무원 이제 되려고 하는데 내가 다음에 공무원 되고 나서 커피숍 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을 들어갖고 영리행위 금지에 해당되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부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내가 편법을 얘기해 줄게. 다른 한 방법이 있어. 해. 편법을 얘기해 줄게. 근데 하여튼 자기 이름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자, 근데 이제 이 커피숍을 차려요. 그럼 이때 커피숍을 예를 들어 1억 들여서 차렸다고 칠게요. 1억 들여서 차렸어요. 그럼 얼마큼 수익이 나야지 이 사업 차릴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중의 은행 금리를 좀 극단적으로 10%라고 칠게요. 너무 세긴 한데 10%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년에 이자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되죠? 그죠? 이자 1,000만 원 내야 되죠? 1억 빌렸다고 치고, 내 돈이 아니고 빌렸다.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얼마 이상 수익이 나야 사업하겠습니까? 1,000만 원보다 더 수익이 나야 타당성이 있겠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는 뭐죠? 투자자가 바라본 수익률은 우리가 시중에서 돈을 빌렸을 때 금리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금리보다 더 커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쓸 뿐입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이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어때요? 이자는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본 부분이 338부터 해갖고요. 340, 341, 34, 쭉 잘 나간다, 그죠? 쭉 잘 나갔고, 344쪽까지 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봤는데, 교재 있는 내용에서는 다 안 봐도 돼요. 다 안 봐도 되니까, 이 중에 일부만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봤던 요 내용만 줄기로 잡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봤어요. 봤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뒤에 있는 정책 분석, 뒤 기법을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합시다.